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영내 무역에서 달러보다 자국 통화를 더 많이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제42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영내 무역 거래 시 미국 달러보다는 자국 화폐를 이용하는 내용의 결제 통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의장 성명을 통해 지역 통화 거래 촉진에 관한 아세안 지도자 선언을 채택했다며 이는 지역 간 빠르고 저렴한 결제를 가능하게 해 경제 통합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세안 회원국 간 경제와 금융거래의 지역 통화를 사용하도록 장려해 지역 금융 통합을 심화하고 지역 통화 시장 발전을 촉진해 지역 금융 안정성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이번 합의에 따라 통일된 아세안 지역 통화 거래 프레임워크 개발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아세안은 이전부터 중앙은행 간 직거래를 통해 수출입 회사들이 자국 통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왔습니다. 달러 의존도와 환전 비용을 줄이고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도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이미 인도네시아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중앙은행 간 직거래를 통해 QR코드를 사용, 각국에서 환전 없이 자국 전자 지갑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에는 싱가포르와 필리핀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자카르타 주립대학의 하리오 경제학 교수는 영내 무역에서 당장 달러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달러 가치가 오를 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세안 지도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급증과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하며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UN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의지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세안 지도자들은 의장 성명에서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급증과 한반도 긴장 고조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되는 사태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상들은 이어 비핵화가 실현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평화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상황을 악화할 수 있는 행동과 군사적 보복을 피하고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며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관련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완전한 이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으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 당사자들 간 평화적인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 등 외교적 노력이 우선순위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정상회의에는 10개 회원국 가운데 미얀마 군사정부를 배제한 9개국만 참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인도네시아 원자력 발전 산업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영진 1차관은 14일부터 17일까지 자카르타를 방문해 고위급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영진 차관은 이번 출장길에서 인도네시아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우선 장영진 차관은 현 정부 대표 국정과제인 원전 10기 수출을 위한 세일즈에 나섭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2039년까지 첫 상업용 원전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원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2019년에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 완성차 중심의 협력을 전기차 배터리 포괄 협력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상은 작년 7월과 11월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그린 투자, 양자 다자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4월 무역 흑자는 파묘, 석탄, 니켈과 같은 주요 상품의 가격 하락과 수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경제의 회복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상승으로 힘입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출입 하락과 원자재 가격 하락은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고 분석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29.4% 감소한 192억 9천만 달러입니다. 해당 하락폭은 2009년 초 이후 가장 컸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수출품은 두 종목으로 석탄과 야자유이며 이 두 품목의 가격이 약 40% 하락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4월의 인도네시아 무역 흑자는 39억 4천만 달러로 사전 조사의 예상치 33억 8천만 달러를 상회하였습니다. 특히 4월 수입액은 153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32% 감소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결국 4월 무역 수지 흑자는 수출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품의 동반 감소함으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풀비안 경제학자는 이번 4월 무역 데이터가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하면서 올해 8월이나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식량 안보는 2022년에 증가하였지만 2018년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2022년 세계 식량 안전지수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년도 59.2보다 높은 60.1을 기록하였지만
2018년에는 62.4를 기록하였습니다. 세계 식량 안전지수는 경제성, 가용성, 영양품질, 식품안전, 천연자원 지속 가능성이라는 4가지 주요 지표로 국가의 식량 안전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식량 안보는 113개국 중 69위로 세계 평균에도 못 미쳤습니다. 참고로 중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월 인도네시아 농림어업 종사자는 4,069만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29.36%를 차지하며 2021년 2월과 비교하면 200만 명 늘었습니다. 이는 농업 부문의 노동자 수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문에 비해 노동력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낮고 성장률도 낮은 부문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농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2.4%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18.34%보다 낮습니다. 지금의 농업, 임업 및 어업의 평균 GDP 성장률은 2014년에 임기를 끝낸 반빵 유도요노 전 대통령 정권 시대의 3.6%보다 낮은 3.04%입니다. 한편 2021년 인도네시아의 한 해 쌀 소비량은 약 3,130만 톤이었으며 생산량은 3,136만 톤으로 6만 톤의 잉여분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잉여 분량이 충분하지 않아 쌀값 안정을 목적으로 작년에 42만 톤의 쌀을 수입하였으며 올해는 쌀 200만 톤을 추가 수입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인도네시아는 3년 동안 쌀을 수입하지 않아 세계쌀협회로부터 자급자족 표창을 받았습니다만 쌀값 안정과 쌀 여유분 비축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재배되지 않는 특수쌀을 위해 한동안 수입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45.8%로 매우 낮지만 쌀 비축량이 많고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식량 안보 점수는 70.2점으로 39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수출 신용기관들은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재정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유시설 확장을 위해 1억 달러 상당의 대출을 승인하였습니다. 미국 수출립 은행의 재정 지원은 보르네오 섬의 뻐르타미나 소속 공장에 투입될 것이며 현재보다 40% 더 많은 석유를 항공연료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출 승인으로 인해 미국 수출입 은행은 기후재정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회의에서 미국과 다른 19개국은 2022년을 끝으로 해외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재정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하고 글래스고 공동성명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단, 다른 서명국과는 달리 미국은 공약 이행 방법을 구체화하거나 정책 설명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수출입은행은 미국의 공식 수출 신용기관입니다.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사회 구성원은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 경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입은행 대표는 네타 조 레위스로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선출되었으며 이사회 구성원 3명은 바이든 정권에서 2명은 이전 트럼프 정권에서 각각 임명되었습니다. 이번 대출 승인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유공장은 1일 최대 3억 6천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게 될 것이며 이는 290만 톤의 추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참고로 해당 배출량은 아이슬란드의 연간 탄소 배출량과 같습니다. 한편 뻐르타미나의 대변인은 이번에 승인이 난 프로젝트가 정유 용량을 늘리는 것만 목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정유소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거대 석유기업 엑손모빌이 20여 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고용한 인도네시아 군인들의 주민 인권 유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습니다. 지난 16일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엑손모빌과 주민 11명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합의문을 제출하고 금전적 합의에 따라 2001년 사건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엑손모빌은 1990년대 인도네시아 아체주 북부에서 가스전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아체 지역에서는 분리주의 무장단체가 활동하고 있었고 사업장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엑손모빌은 사업장 보호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도움으로 인도네시아 군 병력을 보안요원으로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된 군인들이 지역 주민들을 성폭행하고 구타, 불법 구금, 고문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전해지자 국제노동권리포럼은 2001년 11명의 아체 주민을 대신해 미 법원에 엑손모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엑손모빌이 군인들의 만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오히려 이를 지원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엑손모빌 측이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맞대응하면서 이 사건은 20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오는 24일 배심원단이 참여하는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결국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엑손모빌 측은 피해자 가족들과 관련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번 사건에서 주장된 행동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권 침해를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측 대리인이었던 아그니에 슈카 프라이즈먼 변호사는 합의 소식에 11명의 원고가 눈물을 흘렸다며 그들은 세계적인 대기업을 상대로 20년 넘게 용감하게 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